금단의 역사 시즌1 EP13 병자호란의 진실 삼전도 굴욕 누구의 책임인가? 오프닝 눈 내리는 삼전도 무릎 꿇은 왕의 실루엣 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상 최악의 치욕. 하지만 당신이 알던 이야기는 절반의 진실입니다. 타이틀 병자호란의 진실 마이너스 삼전도 굴욕 누구의 책임인가? 프롤로그 역사의 재심 내레이션. 여러분 구독 버튼을 먼저 눌러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이 알던 병자호란의 모든 것이 뒤바뀔 것입니다. 1637년 1월 30일 한강이 얼어붙은 한겨울 삼전도. 조선의 왕 인조가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00구 고두레 3번 절하고 9번 이마를 땅에 찢는 굴욕적인 의식. 역사책들이 펼쳐지는 장면. 역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리석은 왕 인조가 나라를 망쳤다라고. 무능한 왕이 백성을 고통에 빠뜨렸다라고. 교과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병자호란은 인조의 실책이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역사를 쓴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승자였습니다. 권력자였습니다. 그들이 쓴 역사가 진실일까요? 법정 이미지. 오늘 우리는 380년 전 그 겨울로 돌아갑니다. 역사의 법정에 인조를 다시 세우고 진짜 범인이 누구였는지 찾아낼 것입니다. 피고인 인조, 검사 역사, 변호인 진실, 배심원 여러분, 증인은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최명길, 김상원, 홍익한, 윤집, 그리고 이름 없는 백성들. 증거는 숨겨진 기록들입니다. 실록, 비만기, 개인 문집, 묻혀있던 진실들. 그리고 판결은 여러분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1623년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날로. 제1장 반정의 그림자. 1623년 3월 인조 반정 전야. 1623년 3월 12일 밤 창덕궁은 고요했습니다. 광해군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양 곳곳에서는 칼을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정군의 집결, 서인 세력의 거두 김유, 장군 이괄, 그리고 능양군 이종훈날 인조. 그들은 밤을 틈타 군사를 모았습니다. 광해군은 폭군이요. 어머니 임목대비를 유폐했소. 형 임해군을 죽였소. 명나라를 배신했소. 명분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광해군의 중리배교. 광해군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세계 정세를 읽었습니다. 명나라는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후금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조선은 피폐했습니다. 다시는 전쟁을 겪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줄타기 외교를 택했습니다. 명나라에는 형식적으로 사대하고 후금과는 실리적으로 교류했습니다. 1619년 사르우 전투. 1619년 명나라가 후금 정벌에 나섰습니다. 조선의 파병을 요구했습니다. 광해군은 강옥립 장군에게 1만 3천 군사를 주어 보냈습니다. 하지만 밀명을 내렸습니다. 강 장군, 형세를 보아 행동하시오. 명나라가 이기면 도우시오. 하지만 후금이 이기면 항복하시오. 사르우 전투. 명나라 대패. 강옥립은 광해군의 밀명대로 후금에 항복했습니다. 이것은 치밀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서인 세력의 반발. 하지만 서인 세력은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명나라에 대한 배신이요. 제조지은을 저버리는 것이요. 제조지은. 나라를 다시 세워주는 애.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을 도운 것을 말합니다. 서인들에게 명나라는 절대적 존재였습니다. 유교적 질서의 중심, 문명의 상징. 그들은 광해군의 중리배교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반정의 밤. 1623년 3월 13일 새벽 반정군이 움직였습니다. 창덕궁을 습격했습니다. 광해군의 친위 세력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쿠데타는 단 몇 시간 만에 성공했습니다. 광해군은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능양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인조. 그는 16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레이션 심각한 톤. 인조는 정통성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선왕의 적장자도 아니었습니다. 세자도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반개 혈통. 오직 쿠데타로 왕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반정공신들의 집권. 인조는 혼자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반정공신들이 있었습니다. 김유, 이귀, 김자점, 이괄. 이들이 진짜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인조는 그들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반정공신들은 요구했습니다. 우리의 명분을 지켜야 하오. 친명배금을 천명해야 하오. 친명배금. 명나라를 섬기고 후금을 배척한다. 이것이 반정의 정당성이었습니다. 만약 인조가 이를 어기면 또 다른 반정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인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623년 즉위교서. 인조가 즉위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짐은 선왕광해군의 실정을 바로잡고자 하노라. 명나라에 대한 4대 1위를 다할 것이며 오랑캐 후금과는 일체의 교류를 끊을 것이다. 이 말은 곧 후금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1627년 정묘호란. 예상대로 4년 후 후금이 쳐들어왔습니다. 1627년 1월 정묘호란. 후금의 아민이 3만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조선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인조는 강화도로 도망쳤습니다. 전쟁은 3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조선이 항복했습니다. 후금과 형제관계를 맺었습니다. 정묘호란 이후 조정회의, 형제관계, 이것도 굴욕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신관계보다는 나았습니다.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킨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전하,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후금의 국력이 상상 이상입니다. 성곽을 보수해야 합니다. 군사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화포를 더 만들어야 합니다. 군량을 비축해야 합니다. 인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라. 하지만 1627-1636년 9년의 시간. 9년이 흘렀습니다. 1627년부터 1636년까지. 그 9년 동안 조선은 무엇을 했을까요? 성곽 보수 형식적, 군사훈련 부실, 무기 생산 부족, 군량 비축 턱없이 모자람. 왜 그랬을까요? 조정의 내분. 조정은 내분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인들끼리도 파벌이 나뉘었습니다. 김유파, 이귀파, 김자점파. 서로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반정공신들은 공신전을 바다부를 축적했습니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전쟁 준비? 그것은 뒷전이었습니다. 내레이션. 이것이 인조만의 책임일까요? 아닙니다. 조선 지배층 전체의 책임입니다. 그들은 권력 싸움에만 몰두했습니다. 나라의 안위는 잊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9년 후 참혹한 대가로 돌아올 것입니다. 구독 멘트. 여러분, 잠깐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편 소현세자의 비극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는 더욱 치열해집니다. 제2장 무너진 평화. 1636년 4월 선양. 1636년 4월 11일 만주의 선양. 후금의 수도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후금의 칸 홍타이지가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국호를 청으로 바꾸었습니다. 황제 즉위식.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만 명의 군사가 도열했습니다. 홍타이지가 황제의 옷을 입었습니다. 용포, 황금빛 면류관. 그는 천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짐은 오늘부터 대청제국의 황제다. 중원의 주인은 이제 청나라다. 신하들이 305고 두레를 올렸습니다. 몽골 부족장들이 절을 했습니다. 조선 사신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조선 사신의 고노, 나덕헌. 조선에서 파견한 사신이었습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후금이 아니라 청? 칸이 아니라 황제?
이것은 명나라와 대등해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아니, 명나라를 넘어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홍타이지가 조선 사신을 불렀습니다. 홍타이지와 조선 사신, 조선의 사신이여, 우리 청나라가 황제국이 되었소. 조선도 이를 인정해야 하오. 형제관계는 이제 끝났소. 군신관계를 맺읍시다. 나덕헌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황제 폐하, 이 문제는 조선 조정과 논의해야. 홍타이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협상할 문제가 아니오. 명령이오. 조선 국왕에게 전하시오. 내년 정월까지 답을 주라고. 만약 거부하면. 홍타이지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전쟁. 조선으로 돌아가는 사신. 나덕헌은 급히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5월 말 그는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보고했습니다. 조선 조정, 대혼란. 무엇? 황제라고? 군신관계를 맺자고?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의정 최명길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전하, 청나라의 국력이 막강합니다. 명나라는 이미 쇠퇴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단은 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하고 시간을 버는 것이 상책입니다. 최명길은 노회한 정치가였습니다. 62세. 임진왜란을 겪었고 정묘호란도 겪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명분으로는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척화파의 반발. 예조판서 김상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는단 말입니까? 김상원 60세. 평생을 유교 이념으로 살아온 선비. 그에게 명나라는 천자국이었습니다. 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후금, 아니 청나라는 오랑캐였습니다. 야만인이었습니다. 명나라는 우리의 제조지은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어찌 배신할 수 있습니까? 사간원 대사관 홍익환이 가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리를 저버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젊은 신하들이 외쳤습니다. 척화, 척화, 척화. 오랑캐를 물리친다. 분열된 조정. 조정은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주화파 최명길, 김신국, 정온. 현실을 보고 협상하자는 사람들. 척화파 김상원, 홍익환, 윤집, 오달재. 명분을 지키고 싸우자는 사람들. 인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인조의 독백. 밤. 인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나의 정통성이 사라진다. 친명배금으로 왕위에 올랐는데 명나라를 배신하면 반정공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반정이 일어날 수도. 하지만 거부하면 전쟁이다. 또 전쟁. 인조는 두려웠습니다. 9년 전 정묘호란의 기억. 강화도로 도망쳤던 굴욕.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가? 남한산성도 있고 의병도 일어날 것이고 명나라도 도와줄 것이고. 인조는 자신을 속였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버틸 수 있다고. 67월 조선의 결정. 결국 조선은 결정했습니다. 청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7월 조선은 청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은 애매했습니다. 우리는 명나라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청나라와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거부였습니다. 청태종은 분노했습니다. 청태종의 반응. 조선이 감히 우리를 무시하는가? 좋다. 전쟁으로 가르쳐주마. 홍타이지는 결정했습니다. 조선을 완전히 굴복시키기로. 이번에는 형제관계가 아니라 군신관계를 강요하기로. 811월 전쟁 준비. 청나라는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12만 대군을 모았습니다. 만주 8기군, 몽골 기병, 한인 포병,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조선은? 조선의 부실한 준비. 병조 판서가 보고했습니다. 전하, 남한산성의 성벽 보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군량은 고작 51치밖에 없습니다. 화포는 30문뿐이고 화약도 부족합니다. 군사들의 훈련도 부실합니다.
인조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9년이나 있었는데 왜 준비가 안 되었는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2월 청군 출발. 1636년 12월 2일 청태종 홍타이지가 직접 대군을 이끌었습니다. 12만 대군.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조선을 완전히 복속시키는 것.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혹독한 겨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구독 멘트. 구독자 여러분,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펼쳐질 47일간의 악몽, 그 처절한 기록을 함께 보시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제3장 겨울 전쟁의 시작. 1636년 12월 9일 압록강. 12월 9일 압록강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 강물이 얼음으로 변했습니다. 청군은 얼음 위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국경 수비대의 패배. 조선의 의주 수비대 불과 3,000명. 그들은 청군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청군의 선봉만 2만 명이었습니다. 전투는 몇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의주 함락. 평안도 방어선 붕괴. 청군의 파죽지세. 청군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2월 9일 의주 함락. 12월 11일 안주 점령. 12월 13일 평양 통과. 12월 14일 황해도 진입, 개성 도달. 단 5일 만에 조선 서북부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랐을까요? 청군의 전술. 청군은 세 갈래로 나뉘어 진격했습니다. 좌군 서해안 루트, 중군 중앙 루트, 홍타이지 직접 지휘, 우군 내륙 루트. 그들은 성을 우회했습니다. 저항하는 곳은 무시하고 빠른 기동으로 한양을 향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조선 왕을 잡는 것. 조선 조정의 혼란. 12월 13일 밤 한양에 급보가 도착했습니다. 대청군이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인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벌써? 의주에서 한양까지 며칠인데. 12월 14일 아침 또 급보가 왔습니다. 평양을 지났습니다. 개성에 청군 선봉이 나타났습니다. 조정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긴급 대책회의. 강화도로 피신하셔야 합니다. 최명길이 급히 아뢰었습니다. 강화도. 바다로 둘러싸인 천연 요새. 정묘호란 때 인조가 피신했던 곳. 임진왜란 때 선조가 피신하려 했던 곳. 조선 왕실의 최후 피난처였습니다. 인조가 결단했습니다. 강화도로 간다. 세자와 대군을 먼저 보내라. 왕비와 세자빈도, 종친들과 대신 가족들도. 12월 14일 급박한 피난. 12월 14일 오전 한양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왕실 가족들이 급히 짐을 쌌습니다. 소현세자 일가, 복림대군 훗날 효종 일가, 임평대군 일가, 왕비 장렬 왕후, 세자빈 강씨, 그리고 수많은 궁녀, 내관들. 왕실의 피난. 세자 소현세자가 아버지께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강화도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아버님도 곧 오십시오. 인조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자, 너는 나라의 미래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소현세자는 31세, 총명하고 덕망 있는 세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강 나루터 대혼란. 한강 나루터.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왕실 가족뿐 아니라 양반들, 관리들, 부자들 모두가 강화도로 가려 했습니다. 배를 대시오. 나를 먼저 태워라. 돈을 주겠소. 배는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밀쳐냈습니다. 비명소리, 울음소리, 욕설,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절규. 가난한 백성들도 나루터에 왔습니다. 우리도 태워주시오. 우리도 살고 싶소.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양반들이 먼저 배에 올랐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먼저 탔습니다. 백성들은 강가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나라가 백성을 버리는구나. 양반들만 살고 우리는 죽으란 말인가. 인조의 출발. 12월 14일 정오.
인조가 창덕궁을 나섰습니다. 신하들과 함께, 호위 군사들과 함께 그들도 한강 나루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극적 장면 전환, 청군의 출현.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둥둥둥둥.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청군이다. 청군의 기병이 벌써 한양에 도착했다. 공포의 순간, 수평선에 먼지구름이 일었습니다. 그 속에서 말들이 나타났습니다. 청군의 기병대, 약 200기. 선봉 중의 선봉이었습니다. 그들은 빠른 속도로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한양 백성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하라, 숨어라. 나루터는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막힌 길, 인조의 행렬이 멈춰섰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최면길이 급히 아래였습니다. 전하, 한강나루가 봉쇄되었습니다. 청군이 벌써 도착했습니다. 강화도로 갈 수 없습니다. 인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찌한단 말인가? 신하들도 당황했습니다. 김상원이 말했습니다. 전하, 남쪽으로 피하십시오. 남한산성으로. 남한산성으로의 결정. 남한산성. 한양에서 남동쪽으로 25리약 10km. 험준한 산세를 이용한 산성. 둘레 7km. 해발 500m. 병자호란 이전에 보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한산성으로 간다. 인조가 명령했습니다. 남한산성으로의 피난. 12월 14일 오후, 인조 일행은 남한산성으로 향했습니다. 급하게 말을 달렸습니다. 뒤에서 청군이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산성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해질 무렵, 인조는 남한산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문이 닫혔습니다. 내레이션. 이 순간, 인조는 몰랐습니다. 이 성문이 닫히는 순간 47일간의 지옥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 성 안에서 조선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구독 멘트, 좋아요 버튼 눌러주셨나요? 이제부터 이야기는 더욱 처절해집니다. 47일간의 포위전, 추위와 굶주림, 절망과 배신. 계속 보시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제사장 포위된 성 안에서 12월 15일 아침, 남한산성. 12월 15일 새벽, 성벽 위에 군사들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성벽에서 본 광경. 산 아래 평야에 끝없이 펼쳐진 청군의 진영. 수만 개의 천막. 셀 수 없는 군사들. 말들. 대포들. 마치 바다처럼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군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게 다 청군입니까? 저렇게 많을 줄은. 12만 대군. 조선 역사상 본 적 없는 규모였습니다. 성안 상황 점검. 인조는 급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병조 판서가 보고했습니다. 전하, 성안의 상황을 보고하옵니다. 인원 총 1만 3천여 명. 군사 약 1만 명. 관리 및 수행원 약 2,000명. 피난민 약 1,000명. 군량 쌀과 곡식 약 51치. 무기, 화포 30문. 조총 200정. 활과 화살 충분. 화약 부족. 물성 안우물 5개, 충분. 방한 장비 매우 부족. 장작과 땔감 부족. 최명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51치 군량. 그나마 1만 3천 명이 먹으면 실제로는 40일도 안 될 것입니다. 김상원이 반박했습니다. 40일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이 근황병이 올 것이고 명나라에서 원군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첫날 밤, 12월 15일 밤, 성안은 추웠습니다. 영하 20도,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군사들은 떨었습니다. 방한복이 부족했습니다. 장작이 부족해 불을 피울 수도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군사들의 이빨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딱딱.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고향 생각나네. 어머니. 인조의 숙소. 인조도 추위에 떨었습니다. 왕이지만 특별 대우는 없었습니다.
성안의 행궁은 초라했습니다. 작은 방, 얇은 이불. 인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천군의 횃불이 보였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 마치 별들이 땅에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인가? 인조는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2월 16일 20일 초반 5일, 포위 2일째부터 5일째까지 천군은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갈 틈이 없었습니다. 천군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청나라 편이었습니다. 성 안의 식량은 줄어들고 추위는 사람을 죽이고 사기는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천군의 심리전. 천군은 낮에 성 아래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조선의 쥐새끼들아, 나와서 싸워라. 아니면 항복해라. 조선 군사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나갈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천군 진영에서 노래가 들렸습니다. 잔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여유로웠습니다. 음식도 충분하고 술도 충분하고 따뜻한 천막도 있었습니다. 반면 성안의 고통. 12월 18일 첫 동사자가 나왔습니다. 한 군사가 보초를 서다가 얼어 죽었습니다. 아침에 발견되었습니다. 창을 잡은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울었습니다. 김병사, 고향에 늙으신 어머니가 계신데 시체를 성 밖으로 던졌습니다. 천군이 비웃었습니다. 벌써 죽는구나. 조선군은 추위도 못 이기는가. 조정회의, 주화론 vs 척화론. 매일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논쟁이 반복되었습니다. 격렬한 논쟁. 최명길이 말했습니다. 전하, 청과 협상해야 합니다. 이 추위에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군량도 부족하고 구원병도 오지 않고 현실을 봐야 합니다. 김상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협상? 그것은 곧 항복입니다. 명나라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께 무슨 면목으로? 홍익환이 가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롭게 싸우다 죽읍시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최명길이 반문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요? 김대감, 홍대감은 그럴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성 안의 1만 3천 백성은 그들도 의롭게 죽고 싶어 할까요? 물어보셨습니까? 김상원이 대답했습니다. 백성들도 의를 압니다. 백성들도 조선의 백성입니다. 그들도 오랑캐에게 무릎 꿇는 것보다 의롭게 죽기를 원할 것입니다. 백성들의 진실, 과연 그럴까요? 성 안의 백성들은 정말 의롭게 죽고 싶어 했을까요? 백성들의 대화. 한 구석에서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의리? 명분? 그게 뭔가? 나는 그냥 집에 가고 싶어. 아내와 아이들이 걱정이야. 추워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양반들은 따뜻한 방에서 밥이라도 제대로 먹으면서 의리를 외치지. 우리는 바깥에서 얼어 죽으면서 의리를 지켜야 한단 말인가. 한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항복하든 말든 그냥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소. 내레이션.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양반들의 명분 싸움, 백성들의 생존 투쟁. 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양반들은 백성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12월 22일 악몽의 소식. 12월 22일 포위 8일째 성 안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화도가 함락되었습니다. 전령의 보고. 한 군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피투성이었습니다. 전하, 대사건이 옵니다. 강화도가. 인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서 말하라. 강화도가 함락되었습니다. 왕비 마마와 세자빈, 대군의 가족들이 모두 천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강화도 함락재현. 12월 21일 천군의 별동대가 강화도를 공격했습니다. 용골대가 이끄는 정예 기병. 그들은 바닷물이 얼어붙은 틈을 타 말을 타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강화도 수비군은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있는데 천군이 올 리 없다.
하지만 청군은 왔습니다. 전투는 단 몇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강화도 수비군 전멸, 왕실 가족들 포로, 왕비와 세자빈의 체포, 장렬 왕후, 소연 세자빈 강씨, 복림대군빈, 그녀들은 청군에게 끌려갔습니다. 궁녀들도 내관들도 세자의 어린 자식들까지 모두 포로가 되었습니다. 왕비가 울부짖었습니다. 전하는 어디 계십니까? 하지만 인조는 남한산성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조의 절망. 인조는 소식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왕비가 세자빈이 내 손자들까지.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다 내 탓이로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신하들도 침묵했습니다. 김상원마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화도까지 함락되다니.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희망이 없었습니다. 내레이션. 강화도 함락. 이것은 단순한 전술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왕실 가족은 인질이 되었고 퇴로는 완전히 막혔고 이제 남은 것은 남한산성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 안에서 조선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구독 멘트. 여러분,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이 채널에서는 매주 숨겨진 역사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벨 아이콘을 누르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제5장 절망적인 협상. 12월 23일 청군 진영. 강화도가 함락된 다음날 청태종 홍타이지는 여유로웠습니다. 그는 이미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청태종의 회의. 조선의 왕은 아직도 버티고 있는가?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예, 황제 폐하. 남한산성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약해질 것입니다. 홍타이지가 웃었습니다. 좋다. 천천히 조이자. 굶겨서 항복시키는 것도 재미있지 않은가? 하지만 한 번쯤은 협상의 기회를 주지. 너그러운 황제로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12월 24일 첫 번째 협상 시도. 12월 24일 청나라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남한산성 앞에 섰습니다. 조선의 왕에게 전한다. 청황제 폐하께서 말씀하신다.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왕위도 보장해주겠다. 성벽 위에 조선 신하들이 분노했습니다. 무례한, 감히 우리 전하를 협박하는가? 하지만 인조는 흔들렸습니다. 성안회의. 최명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청의 제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김상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협상은 항복입니다. 명나라에 대한 배신입니다. 윤집이 외쳤습니다. 신은 차라리 죽겠습니다. 항복하느니 이 자리에서 목을 베어 주십시오. 오달째도 가세했습니다. 신도 같은 뜻입니다. 의를 저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최명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십시오. 강화도도 함락되었고 우리는 포위되어 있고 군량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원병은 오지 않고 명나라도 답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김상원이 끊었습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인조는 괴로워했습니다.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일단 청의 조건을 들어보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김상원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지는 못했습니다. 12월 26일 30일 협상 교섭. 며칠간 사신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조선에서 청진영으로, 청진영에서 조선성으로. 재현청의 요구 조건. 청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1. 조선 국왕이 직접 나와 항복례를 올릴 것. 2. 군신관계를 맺을 것. 형제관계 거부. 3. 명나라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것. 4.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인질로 보낼 것. 5. 왕자들과 대신들의 자제들도 인질로 보낼 것. 6. 매년 금 100량, 은 1000량, 수천 필의 비단을 조공할 것. 7. 말 3000필, 소 10,000마리를 바칠 것.
8. 청이 명나라를 칠 때 조선군을 파견할 것. 조선 조정은 경악했습니다. 조건을 듣고 반응. 김상원이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완전히 속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요.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이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소. 홍익환이 외쳤습니다. 명나라를 배신하라니. 명나라와 싸우라니. 이는 우리 조상들의 혼을 더럽히는 것이요. 최명길은 침묵했습니다. 그도 이 조건이 가혹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전멸뿐입니다. 1637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1637년. 하지만 성안에는 새해 분위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비참한 새해 아침. 군사들은 굶주렸습니다. 하루 한 끼로 줄었습니다. 그나마도 묽은죽이었습니다. 쌀이 떨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더 심했습니다. 풀뿌리를 캐먹었습니다. 나무 껍질을 삶아 먹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얘야, 조금만 참아라.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아이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영양실조와 추위로. 그녀는 아이의 시체를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하는가? 양반들의 명분 때문에 우리 아이까지 죽어야 하는가? 1월 3일-10일 계속되는 협상. 협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조선은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군신관계는 너무 가혹합니다. 형제관계로 유지할 수는 없습니까? 청은 거부했습니다. 안 된다. 군신관계가 아니면 협상 자체를 중단하겠다. 조선은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럼 왕자들을 인질로 보내지 않아도. 청은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다. 명령이다. 인조의 번민. 인조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항복하면 나는 명나라를 배신하는 왕이 된다. 반정의 명분이 무너진다. 하지만 버티면 모두가 죽는다. 세자도 백성들도.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선조를 생각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의주까지 도망쳤던 선조. 선조께서는 그래도 명나라가 도와주었지. 하지만 지금은 1월 10일 구원병의 소식. 그때였습니다.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하, 구원병이 오고 있습니다. 각도에서 근황병이 모였습니다. 총 5만여 명이 옵니다. 성안이 술렁. 구원병이다. 우리가 살았다. 군사들은 환호했습니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상원이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의로운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최명길도 조금 희망을 품었습니다. 5만이라면 혹시.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청군은 12만입니다. 과연. 구독 멘트.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과연 조선 구원병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제6장 구원병의 비극. 1637년 1월 12일 조선 구원군 집결지. 전국에서 근황병이 모였습니다.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의병장들이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관군도 합류했습니다. 총사령관은 김자점, 병조판서 출신의 장수였습니다. 구원군 지휘부 회의. 김자점이 장수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오. 남한산성의 포위를 풀고 전하를 구출하는 것이오. 장수들이 대답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우리 군사는 5만입니다. 청군은 12만이지만 우리는 의로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군의 문제점. 구원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훈련 부족. 각 지역에서 급히 모은 군사들. 대부분 농민 출신.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둘째, 무기 부족. 조총은 소수. 대부분 활과 창. 화포는 거의 없었습니다. 셋째, 지휘체계 혼란. 각 지역 장수들이 따로따로 움직였습니다. 통합 지휘가 안 되었습니다. 넷째, 보급 문제. 한겨울에 5만 대군을 먹일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군사들의 상태. 한 병사가 떨고 있었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집에 두고 온 아내와 아이들. 다른 병사가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 전쟁에 나왔어. 창을 잡아봤지만 사람을 어떻게 찌르는 건지. 젊은 의병이 물었습니다. 청군은 정말 강하다던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그들은 갔습니다. 왕을 구하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1월 13일 쌍령으로의 진격. 1월 13일 구원군은 남한산성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쌍령, 남한산성 북쪽 약 30리 지점. 이곳을 지나야 산성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군도 알고 있었습니다. 청군의 대비, 청태종이 명령했습니다. 조선의 구원군을 격파하라. 용골대, 네가 가라. 5천 기병이면 충분할 것이다. 용골대, 청나라 최고의 장수 중 하나. 강화도를 함락시킨 그 장수. 그는 5천 정예 기병을 이끌고 쌍령으로 갔습니다. 쌍령 전투 1637년 1월 13일 아침, 조선 구원군이 쌍령에 도착했습니다. 5만 대군, 산을 뒤덮었습니다. 김자점이 진을 쳤습니다. 여기서 청군을 막는다. 우리가 이기면 길이 열린다. 군사들이 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진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청군의 공격. 정오. 멀리서 땅이 흔들렸습니다. 말발굽 소리. 둥둥둥둥. 청군의 기병대가 나타났습니다. 5천기. 하지만 그들은 악마 같았습니다. 용골대가 외쳤습니다. 돌격. 청기병이 달려왔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마치 폭풍처럼. 조선군은 당황했습니다. 활을 쏴라.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청군의 갑옷에 튕겨나갔습니다. 청기병이 조선군 진영에 돌입했습니다. 극적 전투 장면. 아비규환. 청군의 기병이 조선 보병을 짓밟았습니다. 조선군의 진영이 무너졌습니다. 각 지역 부대들이 제각각 움직였습니다. 통제가 안 되었습니다. 한 조선 장수가 외쳤습니다. 퇴각하지 마라. 진을 유지하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비명에 묻혔습니다. 청군은 달랐습니다. 완벽한 훈련, 일사불란한 지휘, 압도적인 기동력. 조선군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도망쳐. 살려줘.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김자점의 패주. 총사령관 김자점도 도망쳤습니다. 후퇴. 후퇴하라. 그는 말을 타고 전장을 벗어났습니다. 5만 대군이 무너졌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청군 5천에게. 전투의 결과. 쌍령 전투. 조선군 사상자 수천 명. 포로 만여 명.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청군 손실미미. 내레이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5만이 5천에게 진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훈련의 차이, 지휘의 차이, 전술의 차이, 그리고 전쟁에 대한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남한산성에 전해진 소식. 1월 14일 남한산성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패전. 구원군 전멸. 성안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들. 구원병이 졌다고? 5만 대군이? 이제 정말 끝인가? 군사들은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신하들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상엄마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최명길이 인조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항복하셔야 합니다. 인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1월 15일 20일 마지막 희망. 하지만 아직 한 가지 희망이 남아있었습니다. 명나라. 조선은 계속해서 명나라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대명천자여, 속국 조선이 오랑캐에게 침략당했습니다. 제조지은을 생각하시어 군사를 보내주소서. 하지만 구독 멘트,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벨 아이콘도 눌러주세요. 이제 조선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 명나라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계속 보시죠. 제7장 마지막 희망. 명나라의 배신.
1637년 1월 명나라 북경. 명나라의 수도 북경. 한때 세계의 중심이었던 도시. 하지만 이제는 명조정의 혼란. 명나라 조정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숭정제가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조선에서 구원 요청이 왔다. 청나라가 조선을 침공했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병부상서 국방장관과 아래였습니다. 폐하, 조선을 도와야 합니다. 조선은 우리의 속국입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가 도운 은혜를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호부상 서재 정장관과 반대했습니다. 폐하, 우리에게 여력이 없습니다. 국고는 텅 비었습니다. 농민 반란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자성의 반란군이 산서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장원충의 반란군도 사천성에서. 명나라의 위기. 명나라는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내우애환, 내부 농민 반란, 이자성, 장원충 등 반란군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관리들의 부패, 백성들의 도탄, 외부 청나라의 위협. 만주에서 청나라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북경을 칠지 모르는 상황. 명조정의 결정. 숭정제가 물었습니다. 군사를 보낼 수 있는가? 병부상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하, 어렵습니다. 요동의 병력도 청나라를 막기에 부족합니다. 만약 조선을 돕기 위해 군사를 보내면 북경이 위험해집니다. 숭정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선이 불쌍하구나. 하지만 우리 자신도 위태로운데. 결국 명나라는 결정했습니다. 명나라의 회답. 1월 18일 명나라에서 조선의 답장이 왔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회답을 읽는 조선 신하. 대명 황제께서 조선 국왕에게 유시하신다. 짐이 조선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나 현재 명나라도 내외의 위기에 처해 있어 군사를 보낼 수 없음을 양해하라. 다만 조선이 청나라와 화친하는 것을 짐이 허락하노라. 신하가 읽기를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명나라가 우리를 버린 것이요. 남한산성한 충격. 조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상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럴 수가. 명나라가 우리를 버리다니. 제조지은은 어디 갔는가? 홍익환이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4대1이가 이렇게 허망하게. 윤집이 땅을 쳤습니다. 명나라도 배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립무원입니다. 최명길의 말. 최명길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국제관계에 영원한 의리는 없습니다. 오직 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운 것도 순수한 의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대륙 침공을 막기 위한 명나라 자신의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명나라는 자신도 위태롭습니다. 조선을 도울 여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김상원이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인조의 번민. 인조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명나라마저 내가 지키려던 4대1이가 모두 헛된 것이었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 그것이 현실적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내레이션. 명나라의 배신. 아니, 배신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에 의리를 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조선이 일방적으로 섬겼을 뿐입니다. 조선이 일방적으로 의리를 바쳤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이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1월 20일 28일 마지막 버팀. 명나라의 배신 이후 성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척화파도 힘을 잃었습니다. 김상원조차 말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지 이제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처절한 생존. 하지만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니, 버팀이 계속되었습니다. 1월 20일 군량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잡아먹었습니다. 군마까지 잡아먹었습니다. 1월 22일 말도 다 먹었습니다. 이제 쥐를 잡았습니다. 쥐고기 한 점이 금값이었습니다. 1월 24일
쥐마저 귀해졌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 삶아 먹었습니다. 풀뿌리를 캐 먹었습니다. 1월 26일 하루에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굶어서 얼어서 병들어서 시체를 성 밖으로 던졌습니다. 천군이 비웃었습니다. 조선의 왕은 백성을 저렇게 죽이면서도 버티는구나. 백성들의 절규. 한 백성이 인조가 있는 곳으로 기어왔습니다. 전하, 제발 항복하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졌습니다. 굶주림과 추위로. 인조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월 28일 마지막 결단. 1월 28일 포위 46일째.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인조는 신하들을 모았습니다. 최후의 조정회의. 인조가 말했습니다. 짐이 결정하겠소. 항복하겠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상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하, 신은 죽어도 항복할 수 없습니다. 그는 옷깃을 찢었습니다. 차라리 신의 목을 베어 주십시오. 항복하는 모습은 차마 볼 수 없습니다. 인조가 슬픈 눈으로 김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김경의 충정은 짐이 한다. 하지만 백성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성 안에서 매일 수십 명이 죽어가고 있어. 짐이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소. 최명길이 나섰습니다. 전하, 현명하신 결정이십니다. 지금 항복하는 것이 나중에 재기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모두 죽으면 재기도 없습니다. 김상원이 통곡했습니다. 아, 조선이 망하는구나. 우리 조상들께 무슨 면목으로. 하지만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청군에게 항복 의사 전달. 1월 28일 저녁 조선은 청군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조선 국왕이 항복하겠습니다. 청태종 홍타이지가 웃었습니다. 좋다. 내일 삼전도에서 만나자. 항복 의식을 준비하라. 내레이션. 47일간의 포위전.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굴욕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구독 멘트.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삼전도 굴욕의 그 순간, 그리고 진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제8장 삼전도의 치욕. 1637년 1월 30일 새벽 남한산성. 1637년 1월 30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항복 준비. 인조는 왕복을 벗었습니다. 대신 청색 옷을 입었습니다. 신하의 옷, 죄인의 옷, 거울을 보는 인조.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조선의 왕으로서 이런 치욕을. 궁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준비가 되었습니다. 인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문을 나서는 행렬. 오전 남한산성 서문이 열렸습니다. 47일 만에 인조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뒤로 신하들이 따랐습니다. 최명길, 김상원, 홍익한, 윤집, 오달재 모두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김상원의 한거. 김상원은 성문을 나서며 눈을 감았습니다. 차마 볼 수 없구나. 그는 걸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의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거늘. 하지만 그도 따라갔습니다. 왕을 혼자 보낼 수 없었습니다. 삼전도로 가는 길. 한강을 건넜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를 삼전도로 향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인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삼전도 도착. 삼전도. 한강 남쪽 넓은 벌판. 지금의 서울 송파구 일대. 청군이 단을 쌓아놓았습니다. 수왕단. 항복을 받는 제단. 높이 약 3m. 그 위에 청태종 홍타이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청태종의 위엄. 홍타이지는 황금빛 용포를 입었습니다. 황제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용상에 앉아 조선의 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청나라 신하들이 도열했습니다. 만주 8기의 장수들, 몽골 귀족들,
그들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열한 청군. 수왕단 주위로 12만 청군이 도열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군사들. 그들은 모두 조선의 왕을 지켜보았습니다.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인조의 접근. 인조가 수왕단 앞에 섰습니다. 청태종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침묵. 긴 침묵. 그리고 청태종이 말했습니다. 조선의 왕이여, 무릎을 꿇어라. 극적 클라이맥스 309 고두레. 인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선의 왕이 500년 왕조의 군주가 오랑캐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태종이 명령했습니다. 309 고두레를 행하라. 309 고두레.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의식. 신하가 황제에게 하는 최고의 예. 인조는 그것을 행했습니다. 굴욕의 순간 느린 첫 번째 절. 인조가 엎드렸습니다. 이마를 땅에 찧었습니다. 1번, 2번, 3번. 두 번째 절. 다시 엎드렸습니다. 이마를 땅에 4번, 5번, 6번. 세 번째 절. 마지막 절. 7번, 8번, 9번. 신하들의 반응. 조선 신하들도 절을 했습니다. 최명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김상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뺨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홍익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윤집과 오달재는 통곡했습니다. 소리내어. 청군의 환호. 청군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세. 황제 폐하 만세. 대청 만세. 그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조선의 굴욕이 청나라의 승리였습니다. 항복문서 낭독. 청나라 신하가 항복문서를 낭독했습니다. 조선 국왕 이종은 대청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노라. 첫째, 조선은 청나라의 신하국이 된다. 둘째, 명나라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다. 셋째,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인질로 보낸다. 넷째, 대신들의 자제들도 인질로 보낸다. 다섯째, 매년 금, 은, 비단, 말, 소를 조공한다. 여섯째, 청이 명나라를 칠 때 군사를 보낸다. 일곱째, 청황제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인조는 고개를 숙인 채 들었습니다.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의식의 종료. 의식이 끝났습니다. 청태종이 말했습니다. 좋다. 조선 국왕이여. 오늘부터 너는 짐의 신하다. 충성을 다하라. 인조가 대답했습니다. 예 황제 폐하. 그 말을 하는 순간 인조의 영혼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 내리는 삼전도.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삼전도를 덮었습니다. 치욕의 현장을. 하지만 치욕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역사에 영원히 남을 치욕이었습니다. 내레이션. 1637년 1월 30일. 이날은 조선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삼전도의 굴욕. 병자호란의 치욕. 하지만 정말 인조만의 책임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구독 멘트. 구독자 여러분, 거의 끝나갑니다. 마지막 장에서 진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구장 전쟁의 여파. 1637년 2월. 전쟁 후.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인질로 끌려가는 왕자들. 소현세자 31세. 복림대군 21세. 그들은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대신들의 자제들도 총 500여 명. 그들은 심양으로 향했습니다. 소현세자의 이별. 소현세자가 아버지와 작별했습니다. 아버님, 신은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인조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자 미안하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다. 소현세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신은 청나라에서 배우겠습니다. 그들의 강함을, 그들의 문물을.
그리고 돌아와 조선을 바꾸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8년 후 귀국해서 2달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50만 명의 포로. 전쟁의 가장 큰 비극은 따로 있었습니다. 조선 백성 50만 명이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포로들의 행렬. 끝없이 이어진 포로 행렬. 추운 겨울 만주로 걸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죽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놓쳤습니다. 너무 추워서 너무 지쳐서 아이는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다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청군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삼전도비 건립. 청나라는 삼전도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삼전도비. 대청왕제 공덕비. 청태종의 공덕을 찬양하는 비석. 조선의 굴복을 기록한 비석. 높이 5m. 만주어, 몽골어, 한문으로 새겼습니다. 비석 건립 장면. 조선 관리가 떨리는 손으로 비문을 새겼습니다. 대청 황제 폐하의 위대한 덕. 조선 국왕이 감히 거역하여 황제 폐하께서 친히 정벌하시어. 조선 국왕이 무릎을 꿇고 그는 비문을 새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치욕을 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치욕을. 조선의 피폐. 전쟁이 끝난 후 조선은 폐허였습니다. 인명 피해 수십만 명, 포로 50만 명, 파괴된 마을 셀 수 없이 많음, 불탄 곡식 수백만 석, 경제적 손실 계산 불가. 전쟁 후 백성들. 한 농민이 자신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사라졌습니다. 집들은 불타고 밭은 황폐화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도 사라졌습니다. 청군에게 끌려갔는지 죽었는지 도망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폐허 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것이 전쟁이구나. 양반들의 명분 싸움이 우리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파괴했구나. 조정의 변화 없음. 하지만 더 비극적인 것은 조정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당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서인들끼리 파벌 싸움, 권력 다툼, 공신들의 부정부패. 백성은 여전히 도탄에 빠졌습니다. 조정회의. 병자호란 1년 후 조정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쟁의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군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백성을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궁궐 재건에 쓰였습니다. 군사개혁은 구호로만 끝났습니다. 백성 구제는 뒷전이었습니다. 1645년 소현세자의 죽음. 1645년 4월 소현세자가 심양에서 돌아왔습니다. 8년 만에 그는 변해 있었습니다. 세계를 보았습니다. 서양 문물을 접했습니다. 천주교를 배웠습니다. 개혁의 의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소현세자의 죽음. 귀국 2달 후 소현세자가 갑자기 병들었습니다. 온몸에 검은 반점, 피를 토하며 죽었습니다. 독살의 증거였습니다. 누가 죽였을까요? 내레이션, 무거운 톤. 역사는 인조를 의심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왕. 왜? 소현세자가 변화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층에게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조는 두려웠습니다. 개혁이 자신의 권력을 흔들까봐, 변화가 자신의 정통성을 위협할까봐.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병자호란보다 더 큰 비극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배워야 할 교훈을 찾은 사람을 조선은 스스로 제거했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죽였습니다. 그 후에 조선. 소현세자가 죽은 후 복림대군이 세자가 되었습니다. 훗날의 효종. 그는 북벌을 꿈꿨습니다. 청나라를 치겠다고, 치욕을 씻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허황된 꿈이었습니다. 조선에는 청나라를 칠 힘이 없었습니다. 북벌로는 구호로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200년을 더 버텼지만 결국 망했습니다. 1910년 일본에게. 왜? 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병자호란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독 멘트 마이너스
10억 8,001만 820. 구독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제10장 누구의 책임인가? 에필로그. 법정 이미지. 자, 이제 판결을 내릴 시간입니다. 병자호란의 책임, 삼전도 굴욕의 책임. 그것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증거 정리.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증거를 보았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증거 1인조 반정. 1623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인조. 그의 정통성은 친명 배금에 있었습니다. 이 명분 때문에 현실적 외교가 불가능했습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폐기했습니다. 청나라 후금에 대한 적대 정책을 취했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씨앗이었습니다. 증거 9년간의 준비 소홀. 1627-1636년 정묘호란 후 9년 조선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곽 보수 부실, 군사훈련 형식적, 무기 생산 부족, 군량 비축 턱없이 모자람. 왜? 조정은 당쟁에 빠져 있었습니다. 반정 공신들은 권력 다툼에 몰두했습니다. 국방은 뒷전이었습니다. 증거 삼척화파의 맹목적 명불론. 김상원, 홍익한, 윤집, 오달재. 그들은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명분만 외쳤습니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 오랑캐와는 싸우다 죽는다. 구체적 전략은 없었습니다. 승산도 없었습니다. 단지 의롭게 죽자만 반복했습니다. 백성의 생명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사주화파의 무기력. 최명길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협상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항복하자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었습니다. 사전에 전쟁을 막을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증거 오명나라의 배신. 조선이 목숨 걸고 지키려던 4대1이. 하지만 명나라는 조선을 버렸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청과 화친하라. 제조지은 허상이었습니다. 국제관계에 영원한 의리는 없었습니다. 증거 600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치. 양반 관료들은 자신들의 명분 싸움에만 몰두했습니다. 백성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50만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수십만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후에도 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조의 책임. 그렇다면 인조는 무죄일까요? 아닙니다. 인조에게는 분명 책임이 있습니다. 인조의 죄. 정통성 없는 왕위 찬탈. 쿠데타로 권력을 잡음. 명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약점. 현실 외면한 친명 정책 고집. 세계 정세를 읽지 못함. 청나라의 부상을 무시함. 1. 전쟁 준비 소홀. 9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음. 신하들의 당쟁을 방치함. 1. 결단력 부족. 위기 상황에서 우유부단함. 명확한 리더십 부재. 1. 전쟁 후 개혁 실패. 소현세자 독살 의심.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함. 내레이션. 하지만 인조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구조적 문제. 병자호란은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조선이라는 시스템 자체의 문제였습니다. 구조적 문제들. 1. 신분제의 한계. 양반 중심 사회. 백성의 목소리 무시. 능력보다 출신이 중요. 1. 과거제의 한계. 유교 경전만 공부. 실용적 지식 경시. 군사, 과학, 기술 무시. 1. 사대주의의 한계. 명나라에 대한 맹목적 의존. 현실보다 명분 우선. 독자적 외교 불가능. 1. 당쟁의 폐해. 끝없는 권력 다툼. 국익보다 당파 이익. 국정 운영 마비. 1. 군사 시스템의 후진성. 양반은 군역 면제. 백성만 군사로. 훈련과 장비 부실. 이 모든 것이 병자호란을 만들었습니다. 가상토론, 다양한 관점. 질문 1.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계속했다면 가능성 1. 전쟁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하지만 서인 세력이 반발했을 것. 또 다른 반정이 일어났을 가능성. 가능성 2. 청나라와 관계 개선.
하지만 명나라가 압박했을 것. 양쪽에서 압박받는 상황. 결론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최선이었을 수도. 질문. 이 9년 동안 철저히 준비했다면 가능성 더 오래 버틸 수 있었을 것.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을 가능성. 청나라의 국력이 압도적이었음. 결론. 준비는 필요했지만 승리를 보장하지는 못함. 질문. 3. 처음부터 협상했다면 가능성 더 나은 조건을 얻었을 수도. 47일간의 고통을 피할 수 있었을 것. 50만 포로를 막을 수 있었을 것. 하지만 척화파가 반발. 인조의 정통성이 흔들림. 결론. 정치적으로 어려웠지만 백성을 위해서는 더 나았을 것. 진짜 피해자. 결국 진짜 피해자는 누구였습니까?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명분 싸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희생되었습니다. 양반들의 권력 다툼에, 명불론자들의 이상주의에, 무능한 정치 시스템에, 역사의 교훈. 38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병자호란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교훈. 1. 명분과 현실의 균형. 명분도 중요합니다. 가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명분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교훈. 이 준비의 중요성. 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위기는 갑자기 닥칩니다. 평화로울 때 준비해야 합니다. 안일함이 가장 큰 적입니다. 교훈. 3. 국제관계의 냉정함. 국제관계에 영원한 우방은 없습니다. 영원한 1위도 없습니다. 오직 국익만 있을 뿐입니다.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강해져야 합니다. 교훈. 4. 변화의 수용. 세상은 변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망합니다. 소현세자처럼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을 제거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개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훈. 5. 백성이 우선. 정치의 목적은 백성의 안전과 행복입니다. 명분 싸움으로 백성을 희생시키면 안 됩니다. 권력 다툼으로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면 안 됩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교훈. 6. 내부 분열의 위험. 당쟁은 나라를 망칩니다. 내부 분열은 외부적보다 위험합니다. 단합해야 강합니다. 삼전도비. 지금도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삼전도비가 서 있습니다. 청태종의 공덕을 기리는 비석. 조선의 치욕을 기록한 비석. 많은 사람들이 이 비석을 부수자고 했습니다. 치욕의 상징이니까. 하지만 비석은 남아있습니다. 왜? 내레이션, 감동적인 톤.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치욕을 잊지 말고 교훈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최종 판결. 병자호란의 책임. 그것은 인조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정공신들의 책임, 척화파의 책임, 주화파의 책임, 조선 지배층 전체의 책임, 조선이라는 시스템의 책임,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른 것은 힘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현대 대한민국.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가?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변화를 수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국민을 우선하고 있는가? 우리는 단합하고 있는가? 역사의 반복. 역사는 반복됩니다. 배우지 못하면 병자호란 같은 비극은 또 올 수 있습니다. 다른 형태로, 다른 이름으로.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는 무너집니다. 변화하지 못한 자는 망합니다. 내부가 분열된 자는 패배합니다. 국민을 잊은 권력은 무너집니다. 마지막 장면. 눈 내리는 삼전도. 눈이 내립니다. 380년 전 그날처럼 하얀 눈이 삼전도를 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역사에서 우리는 강해졌습니다. 시련을 통해. 그리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치욕을, 교훈을.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그런 굴욕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 한국의 모습. 희망적인 영상. 대한민국은 이제 강합니다. 경제대국, 문화대국, 민주주의 국가. 우리는 380년 전과 다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함을, 준비의 중요성을,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타이틀 끝. 병자호란의 진실. 삼전도의 굴욕.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기억하고 배우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우트로. 내레이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자호란의 진실,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인조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최명길이었다면? 김상원이었다면? 아니면 이름 없는 백성이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진지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다음 편 예고. 다음 영상은 소현세자의 비극 마이너스 독살된 개혁가입니다. 병자호란 후 8년간 청나라에서 생활한 소현세자. 그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왜 귀국 2달 만에 죽어야 했을까요? 과연 인조가 자신의 아들을 죽였을까요? 조선의 마지막 개혁 기회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다음 편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구독 호소.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진짜 역사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과 함께 역사의 진실을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